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럼프의 통상 압박 드라이브 그야말로 헛발질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통상 전문가들도 다 그런 관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뜨내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사업은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국가의 어떤 그런 수출이나 통상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식견이 좁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치 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 쪽 기자긴 하지만 경제에 너무 경도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해요. 안철수 대표를 봐도 그렇고. MB를 봐도 그렇죠? 거기는 사람 취급을 일단 안 하는 거니까 사람 아니라고 치고 예. 이건 뭐든지 이제 딱 눈앞에 놓인 이해관계를 보는 게 자본주의적인 경제학의 관점인데 예. 국가관계, 통상, 정치, 외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트럼프 같은 장사꾼이 미국을 이끌게 됐다는 건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일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통상 분야에서 좋은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좀 특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 문제를 대하면서 피해야 되는 자세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미국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 자세를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 조금 단순하게 분류하면 이런 겁니다. 보수 진영은 미국을 천조국으로 여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절대적인 수호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준 혈맹, 그래서 미국과 동맹이 굳건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죠. 예.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을 만악의 근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철저히 짓밟는 제국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미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양키고 홈을 외치는 게 이제 진보의 본령이라고 믿는 쪽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생각 모두 다 약간 거대한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모론을 바탕으로 하냐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고 굉장히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시각으로는 미국은 한국에 은혜를 베푸는 천조국의 프로그램이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반미를 기치로 한 진보 진영에서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분단 고착화와 제국주의적 수탈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아주 편하게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국제관계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단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70년 넘게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어떤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미국은 민주주의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떤 소속의 대통령이 취임을 해도 한국에 대해서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거대한 프로그램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프리메이슨이 그 미국의 이런 모든 외교 정책이나 뭐 경제, 통상, 국방 전 분야를 다 이렇게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로스차일드 가문설도 있고 뭐 키신저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미국과 부시의 미국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에서 우리가 일관성을 찾을 수 있나요? 궁극적으로 군수자본이 미국 정가를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미국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미국은 일관된 정책으로 한국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의 은인도 아니고요. 만악의 근원도 아닙니다. 국제 정세와 현실에 맞게 혹은 미국의 이익이나 탐욕에 맞게 끊임없이 변화된 정책을 추구하는 그냥 하나의 나라라는 거예요. 좀 센 나라죠. 좀 탐욕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을 보는 시각 중에 보수와 진보 모두 이 아메리카 트라우마를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만학론에 근거해서 모든 건 미국 때문이다라는 함정에 걸리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이뤄낸 경제 성장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제국주의적으로 수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수탈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세 국가죠. 산업구조 조정을 이뤄내고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겠습니까? 미국이 일관된 착취를 계속했다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박정희 찬양론이 그걸 배워야 돼요. 와, 박정희가 훌륭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1970년대 산업구조 조정은 미국의 용인 아래 진행됐습니다. 독일, 일본, 한국 세 나라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요. 보호무역도 인정받았고 자국 산업 보호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산업구조 조정도 용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미국의 존재라는 건 전 세계적인 착취의 구도 속에서 한국 경제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은 역사적인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은인이다. 이런 음모론에 빠지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저 깡패짓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일베 애들이 고작 내세우는 논리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한테 개기니까 미국이 벌 주는 거다 뭐 이런 지금 개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베만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조선일보도 그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수준 낮은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미국이 은인이다라는 음모론에 빠져 있으면 뭐 모든 게 문재인 잘못이다 이렇게 개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존재를 불멸의 은인으로 여기거나 만악의 근원으로 여기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역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의 수준은 그런 거니까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분단을 고착화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대략적으로 분단을 고착하는 방향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관된 미국의 음모다? 이래버리면 카터의 시대, 오바마의 시대, 클린턴의 시대 이런 미국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쭉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 제일 합리적인 해석은 거대한 음모와 일관된 계획에 따른 게 아니고 우연도 작용을 하고 임기응변도 작용을 합니다. 미국의 예측이 실패한 경우도 있고요. 미국 대통령의 성향도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성공과 실패가 복합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피벗 국가라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이 피벗 국가라는 말은 조너선 플락이라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명한 동아시아 석학이 2006년에 한 말인데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하면 사이에 낀 나라 이런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벗이라는 게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동아시아의 피벗 국가, 즉 축이 되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냉전 시대에는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유일한 이 접경 분단 국가였죠. 그리고 지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묘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통상 분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안해야 될 두 가지 원칙은 첫째, 미국은 음모론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 둘째,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피봇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요게 전제가 되면 아마 조금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도 아니다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국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근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한국이 피벗 국가로서 가장 이익을 취하는 행동만을 연구를 하면 됩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국제정치학 이론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동맹의 딜레마라는 모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은 지금도 국제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국제관계에서 동맹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영어로 entrapment라고 하는데 엮여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또 다른 단어는 abandonment, 포기, 버림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끊임없이 이 엮여 있는 것과 버림받는 것의 오묘한 조화가 존재를 한다는 이론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치고요. 왜 동맹을 맺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동맹을 맺는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정말로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안보 위험에 심각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가인 미국한테 쪼로로 뛰어가가지고 도와주세요. 동맹이잖아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이때 미국이 싫은데 내가 왜 도와줘? 우리 군인들 목숨 걸고 우리 돈 나가는데 이래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맹의 딜레마 모형에서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버림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동맹국가하고 엮여 있어야 됩니다. 동맹국가가 나를 버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동맹국가에 뭘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엮여 있다고 표현을 해요. 미국이 시키는 일을 잘해야죠. 까라면 까고요.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엮여 있어야
버림받는 걸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모형 이름이 동맹의 딜레마냐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엮여야 되는데 더 강하게 엮이려면 너무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엮여있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갖다 바치는 바람에 오히려 동맹을 맺는 게 우리한테 손해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델의 핵심은 엮여있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버림을 안 받는 상태에서 손해를 덜 보고 엮여있느냐. 이 느슨하게 엮여있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되느냐가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의 핵심입니다. 버림받는 게 무섭다고 다 갖다 바치면 오히려 자국이 엄청난 큰 손실이 되니까요. 우리만 봐도 역사적으로 미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이 갖다 바쳤죠. 기지도 공유하고 한국군 작전지휘권도 이양했죠. 주한미군 지위와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죠. 주한미군 방위비도 우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도 했고요. 미국이 까라는 대로 지금 다 까온 겁니다. 미군 새끼들이 한국에 와서 장갑차로 우리 국민들을 깔아 죽여도 처벌을 못해요. 우리 국익과 국격의 자존심에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 더 엮여있기 위해서 이걸 다 감수해왔다고. 이게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 수십 년 동안 강하게 엮여있으려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맹의 딜레마 모형은 너무 강하게 엮여도 망하고 그렇다고 버림받아도 망한다면 요 묘한 줄타기를 어떻게 해내느냐 그 능력이 그 나라의 존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이 줄타기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피봇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거리가 아주 묘하죠. 요 등거리를 잘 이용하면 미국하고 사이에서 발생한 지금 과도한 엮여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양키 고호 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을 몰아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다 몰아내고 나면 이제는 중국하고 엮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과도하게 엮이잖아요. 비슷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중국하고 엮여 있는 것에 비해서 미국하고 엮여 있는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하죠. 주한미군이 존재하잖아요. 한미 합동훈련을 펼치잖아요.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국과 미국의 거리를 살펴보면 미국하고 엮여있는 강도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미국과의 엮임의 강도를 슬슬슬슬슬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힘의 균형추를 미국과 중간에 어디쯤 갖다 놓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 피봇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이 바로 미국과의 이런 엮임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그 여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회가 좋죠. 우리가 먼저 이걸 풀겠다고 한 게 아니고 미국이 먼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틈타서 미국과의 엮여 있는 관계를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한국의 위치를 미 중간쯤 어디쯤인가 놓을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한미 동맹의 안달을 내는 쪽이 바뀌게 될 겁니다. 어제자 미국의 대표적 보수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이렇게 냈습니다. 사설 제목이 트럼프 백악관의 관세 처방은 무역의 어떤 폐해보다도 훨씬 나쁘다. 이게 제목이에요, 사설. 그리고 그 내용이 한국, 일본과의 좋은 관계는 북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그들에게 무역 싸움을 건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무례한 짓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로스 장관의 권고가 실제 집행된다면 공화, 민주, 양당의 대통령들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섬세하게 구축된 국제무역법의 전체적 틀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일상적인 보호주의를 위한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무역 상대국에 의한 보복을 유발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얘들도 겁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진짜 그래? 그러면 뭐 우리가 너희랑 더 안 엮길래 저쪽으로 좀 가버리지. 이래버리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놔야 됩니다. 진짜 엿대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한국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보복하겠다. 이게 실제로 보복으로 이어지면 더 좋고요. 이어지지 않아도 그래? 그럼 우린 너희랑 이렇게까지 강하게 엮여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이제 저쪽에서 보면 쫄리는 거죠. 수십 년 동안 한마디도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갑자기 WTO에 제소를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고
원칙에 따라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면 미국도 쫄릴 게 없죠. 그런데 중국하고 딱 붙어있는 피복 국가니까 저쪽도 쫄리는 겁니다. 미국과의 과도한 엮인 강도를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풀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 한국 국익에 상당한 실익이 될 거라고 봐요. 저쪽에서 먼저 펀치를 날렸으니까 훨씬 더 계기도 좋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조금 태연하게 이번 사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철강 분야의 피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그래? 철강을 수입하는 게 지금 니들 국가안보의 위험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니? 그러면 우리는 너희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량하고 소고기 이거 관세 물릴게. 왜냐하면 야 식량이야말로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데 그건 아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우리 너희랑 조금 덜 엮였으면 해. 덜 엮일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유지하면 이 피복 국가의 장점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호들갑을 떠는 보수 언론을 보고 좀 한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시절이었던 2016년 8월에 이미 철강 분야에 엄청난 관세를 미국이 물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오바마 정부였고 한국은 박근혜 정부였어요. 이때도 이 일이 있었던 건 철강 분야는 이미 이 이슈가 오래된 이슈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한국산 냉연강판, 열연강판 여기에 무려 61%의 어마무시한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 언론이 지금처럼 떠들었습니까?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고요. 61% 관세를 매겼는데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통상 분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외교 협상력, 힘인데 그 힘이 군사력 이런 측면에서만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이 협상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은 협상에 사용되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힘의 크기는 그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느끼고 믿는 정도에 달렸다. 만일 당신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당신에게는 그 힘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한테 대항할 힘이 없어요. 우리 큰일 났어요. 조중동이 지금 이렇게 징징거리는 태도가 제일 위험해요. 코헨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힘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라고 믿는 만큼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라는 쫄보의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힘도 없어집니다. 미국과의 엮임의 강도가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건 절대로 나쁜 국면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 아니면 반대의 결과를 얻느냐는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그래 좋아 해봅시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부의 힘은 우리 국민이 우리의 힘을 얼마만큼 믿고 정부의 그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겁먹은 소리는 개들의 헛소리일 뿐이고요. 지금처럼 정부가 당당하게 이제 우린 그래 알았어요. 조금 너희랑 덜 엮여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부터 조금 이 문제를 의연하고 태연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나가도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실행에 옮기고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제 책임인 걸로. 네. 이완배가 알고 보니까 먼 친척이 이완용이다. 이렇게. 제가 족보를 안 따져봤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족보를. 농담인데 웃기려고 한 겁니다. 위험한 이름 개그를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정말 이완배 기자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미국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이 항구 하나만 막으면 우리는 망한다. 글쎄 항구가 얼마나 크면 나라 하나를 망하게 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런 과도한 쫄보 정신이 늘 우리의 통상 압력에 패배를 가져왔던 거고요. 그런 이제 헛소리는 신경 쓸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구 아니고 저 공항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수출품을.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항구가 몇 개인데.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